네, 오늘의 이야기는 구두방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이라는 동화입니다. 이거 그림 형제의 동화예요. 이거 저는 완전히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도 유난히 좋아했던 동화여서 여러 번 읽기도 했고요. 어, 오늘 아내에게 골라보라 했는데 우리 별똥이 엄마가 이걸 골라왔어요. 근데 만약에 못 고르겠다고 하면 제가 읽으려고 했던 책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침 같은 날에 같은 책을 골라서 책이 100권이 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고르니까 신기하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두방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 구두방 할아버지네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게에는 이제 단 한 켤레의 구두를 만들 가죽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 가죽을 잘 손질했어요. 내일은 이 가죽으로 마지막 구두를 만들겠군. 할아버지는 가죽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구두방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작업대 위에 가죽 대신 잘 만들어진 구두 한 켤레가 있었거든요. 아니, 누가 구두를 만들어 놓았지? 할아버지는 동그래진 눈으로 구두를 여기저기 살펴보았어요. 아주 훌륭한 솜씨인걸.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그 구두를 보여주었어요. 할머니도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할아버지는 그 멋진 구두를 밖에서도 잘 보이도록 진열장 안에 넣어두었어요. 낮이 되자 한 손님이 들어와 그 구두를 샀어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구두는 처음 봅니다. 구두방 할아버지는 비싼 값에 구두를 팔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구두 2켤레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사왔어요. 그러고는 가죽을 잘 손질한 다음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지요. 내일은 2켤레의 구두를 만들 수 있겠는걸. 할아버지는 흐뭇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구두방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작업대 위에 가죽 대신 2켤레의 구두가 놓여 있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구두를 만들어 놓는 걸까? 할아버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구두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도 역시 꼼꼼한 솜씨로 만든 멋진 구두였죠. 할멈, 이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양이구려. 참 고마운 일이에요. 할머니는 2켤레의 구두를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넣어두었어요. 이번에도 손님 2분이 많은 돈을 내고 구두를 사갔어요. 구두가 참 편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구두예요. 손님들은 모두 구두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구두방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다시 가죽을 샀어요. 이번에는 구두 4켤레를 만들 수 있겠군. 할아버지는 가죽을 잘 손질한 다음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잠들었어요. 다음날도 할아버지 구두방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구두방 할아버지가 날마다 2배의 가죽을 사다가 깨끗하게 손질해 놓으면 이튿날 아침에는 그 가죽이 모두 구두로 변해 있었어요. 구두는 점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지요. 얼마 후 구두방 할아버지는 많은 돈을 벌게 되어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았죠. 이제는 할아버지가 손질할 수 있는 만큼의 가죽만 사왔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구두방 할아버지는 가죽을 손질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여보,
누가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하는지 알고 싶구려. 저도 정말 궁금해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자지 말고 지켜보기로 합시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방에 불을 켜놓고는 한쪽 구석에 몰래 숨어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밤 12시가 되자 구둣방 안에 2명의 꼬마 요정이 나타났어요. 요정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발가벗은 모습이었죠. 어머나, 꼬마 요정이에요. 이 정말 귀엽네요.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쉿, 조용히 해요. 몰래 엿보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꼬마 요정들의 모습을 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꼬마 요정들은 팔짝 뛰어 할아버지의 작업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죠.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바늘로 꿰매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어느새 구두 한 켤레가 뚝딱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되어 또 다른 구두 한 켤레가 뚝딱 만들어졌답니다. 이야, 정말 굉장한 솜씨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넋을 놓고 꼬마 요정들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가 손질해 놓은 가죽은 금세 구두가 되었지요. 일을 끝낸 꼬마 요정들은 두 손을 털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아침이 되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보, 그 꼬마 요정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려. 그럼 난 구두를 만들어야겠소. 할머니는 꼬마 요정들이 옷을 만들고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들었죠. 마침내 아주 조그맣고 예쁜 옷과 구두가 만들어졌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작업대 위에는 구두를 만들 가죽 대신 꼬마 요정들을 위한 조그만 옷과 구두가 놓여져 있었어요. 조그만 속옷이랑 조그만 바지, 조그만 웃옷이랑 조그만 외투, 게다가 조그만 양말, 물론 조그만 모자도 있었답니다. 이번에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몰래 숨어서 꼬마 요정들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꼬마 요정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인 걸 알겠죠?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흘러 밤 12시가 되었어요. 드디어 발가벗은 꼬마 요정들이 나타났죠. 꼬마 요정들은 팔짝 뛰어서 작업대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작업대 위엔 가죽 대신 조그만 옷과 구두가 놓여 있었죠. 꼬마 요정들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멋진 옷들이 있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봐. 두 요정은 환하게 웃었어요. 꼬마 요정들은 재빨리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썼어요. 꼬마 요정들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린 이제 벌거숭이 꼬마 요정이 아니야. 그래, 우리는 멋진 꼬마 요정이 됐어. 꼬마 요정들은 팔짝팔짝 춤을 추었어요. 그러고는 구둣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요. 할아버지의 구둣방에는 더 이상 꼬마 요정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꼬마 요정들이 보고 싶을 때면 먼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죠. 정말 고마운 꼬마들이었어요. 구두 만드는 솜씨도 최고였지. 구둣방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천천히 가죽을 손질했어요. 그리고 손질한 가죽으로 꼼꼼하게 구두를 만들었죠. 구둣방 할아버지의 가게에는 오래오래 행복이 넘쳐났답니다. 자, 오늘의 동화가 끝이 났습니다. 이건 어느 버전의 동화를 읽어도 다 내용이 비슷한 것 같네요. 다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제 어린 시절의 책장에 꽂혀있던 동화에서는 요정들이 더 많았어요. 되게 여러 명이었어요.
똑같이 옷을 만들어준 건 똑같았는데, 근데 그때는 못 느꼈던 건데 확실히 이제 동심으로 잃은 어른의 입장에서 다시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 할아버지는 그 부자가 될 때까지 꽤 많은 날이 흘렀을 텐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건지, 하다못해 몽유병이라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참 어렸을 때는 저런 꼬마 요정이 나타나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나타나도 뭐 기껏해야 뭐 숙제 정도 해주는 거 생각했겠죠. 네,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았던 시절엔 그랬는데 지금은 대뜸 로또부터 생각이 나는 걸 보면 동심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동화를 이렇게 다시 읽다 보니까 막상 정작 한 3페이지 넘어갈 때쯤에 잠이 들어버리는 우리 별똥이 엄마와는 달리 오히려 제가 동심이 다시 차오르는 것 같아요. 아빠에게도 참 좋은 태담 읽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참 좋아하던 어린 시절의 동화를 다시 읽어서 좋았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도 같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동화의 세계로 편안하게 잠자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째 동화 구두방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20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짝수라서 전래동화를 읽는데요. 전래동화랑 세계명작을 전집으로 샀기 때문에 이 전래동화 전집의 이름은 옛이야기 요술항아리인데요. 오늘 읽을 동화 제목이 요술항아리이네요. 뭐 좀 뻔한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처음 일단 보는데 어떤 내용일지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어부지리. 노력이랑 어부지리, 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얻는 이익이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자, 요술항아리. 산 좋고 물 좋은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농부가 살았어요. 그날도 농부는 밤늦도록 밭을 갈고 있었지요. 그때 쨍!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란 농부가 조심조심 밭을 파보았더니 글쎄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요리조리 항아리를 살펴보니 여기도 금이 쩍, 저기도 금이 쫙. 아주 볼품없는 항아리였어요. 그래도 아직 쓸만하겠다 싶었던 농부는 낑낑거리며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러고는 마당에 굴러다니는 괭이를 항아리 속에 휙 던져두었죠. 다음날 아침, 오늘도 일하러 나가볼까나? 일 나갈 채비를 마친 농부가 항아리에서 괭이를 꺼내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항아리 속에서 괭이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오호,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농부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넣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쌀을 넣어도 쌀이 줄줄줄줄줄, 옷을 넣어도 줄줄줄, 심지어 엽전을 넣어도 줄줄줄줄줄. 아이고 마누라, 이 볼품없는 항아리가 요술 항아리였구려.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하루세끼 밥 걱정, 사시사철 옷 걱정, 1년 12달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착한 농부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큰 잔치를 열었어요. 자네가 부지런하고 착해서 하늘이 도왔나 보네. 정말 좋겠어. 그게 말이야,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면 하늘에서 요술 항아리를 내려주시려나? 이 모습을 몰래 엿보던 욕심쟁이 영감은 요술 항아리가 탐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요술항아리만 생각하면 심장이 쿵쾅쿵쾅, 얼굴이 화끈화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욕심쟁이 영감은 농부를 찾아갔지요. 이보게, 그 요술항아리 얼른 돌려주게. 욕심쟁이 영감은 다짜고짜 요술항아리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어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그 밭을 누구에게 샀나? 그야 10년 전에 영감님께 샀었죠. 그러니까 그 요술항아리는 내 거야. 난 자네에게 밭만 팔았지 이 요술항아리는 팔지 않았거든. 그러면서 욕심쟁이 영감은 요술항아리를 덥석 끌어안았어요. 요술항아리에 찰싹 달라붙은 욕심쟁이 영감은 끙끙대며 항아리를 옮기려 했죠. 욕심쟁이 영감이 하루 종일 끙끙댔지만 요술항아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에이, 저런 욕심쟁이 영감이 요술항아리만 깨뜨리겠네. 이럴 게 아니라 원님께 가서 누구 것이 맞는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게. 결국 농부와 욕심쟁이 영감은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은 농부의 하소연을 듣는 둥 마는 둥, 욕심쟁이 영감 말도 요리팽 저리팽, 고개만 끄덕이며 듣는 척만 하는 거예요. 흘끔흘끔 요술항아리만 바라보던 원님이 마침내 판결을 내렸지요. 너희 두 사람 말이 모두 옳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반으로 쪼개서 가져가거라. 여봐라, 이 당장 이 항아리를 반으로 자르거라. 잠깐만요. 항아리를 자르면 안 돼요. 욕심쟁이 영감과 농부는 요술 항아리를 껴안으며 기겁을 했죠. 그러자 원님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반으로 쪼개는 것이 싫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렇다고 누구 한 사람에게 줄 수도 없으니 둘 중 한 사람이 양보할 마음이 생기거든. 그때 이 요술 항아리를 가져가도록 하거라. 욕심쟁이 영감과 농부는 원님의 명령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조용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원님은 관아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좋은 것을 넣어야 해. 이게 좋을까? 아니면 쌀? 아니. 더 좋은 걸로 엽전? 아니, 더 좋은 걸로 황소. 아니야. 더 좋은 걸로. 하루 종일 원님은 항아리에 들어갈 제일 좋은 물건을 찾느라 온 관아를 헤집고 다녔어요. 자, 욕심쟁이 부자가 항아리 안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는 장면이네요. 뭐 들어가면 안 될 텐데. 아범아, 나 좀 꺼내다오. 그런데 요술 항아리에서 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원님이 황급히 요술 항아리 속에서 아버지를 꺼냈어요. 아이고, 이 10년 감수했네. 무슨 항아리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누. 그런데 또 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범아, 나 좀 꺼내다오. 당황한 원님이 요술 항아리에서 아버지를 또 꺼냈지요. 아범아, 나 좀 꺼내다오. 요술 항아리 속에서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니 왜 남의 아들을 부르는 거요? 아니 내가 아버지니까 부르지. 이거 아까 전 페이지에 있던 이게 욕심쟁이 부자가 아니었네요. 원님의 아버지였어요. 그냥 노인이라고 읽을걸. 뜬금없이 나와서 좀 당황했었는데. 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술 항아리에서 나온 아버지들은 서로 자기가 원님의 아버지라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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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범아. 내가 아버지야. 아니야, 내가 아버지야. 아이고, 아범아.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원님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그때 한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요술항아리를 깨고 말았어요. 아이쿠, 창그랑. 그러자 원님의 진짜 아버지만 남고 모두 사라졌지요. 그 후 욕심쟁이 원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을을 잘 다스렸대요. 자, 어이구, 욕심쟁이 부자랑 농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이야기가 끝나네요.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배정해야 될지를 몰라서 헷갈려요. 많이 힘들었다. 자, 욕심을 너무 부리면은 행운이 찾아와도 그게 되레 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저는 이 노력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왜 나왔을까요? 어부질이라는 단어도 좀 오히려 권선징악 같은데, 뭐 이렇게 하나 둘씩 뭐 100권이 넘으니까 한 단어씩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인가 보죠. 뭐 이 책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맞습니다. 어떤 행운이라도 로또가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는 이제 1억 천금을 얻는 기회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요. 자, 준비가 되지 않은 행운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된다고 하는가 봐요. 자,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항상 행운이 다가온다해도 어떻게 사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 별똥이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20번째 동화 요술항아리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엄지공주라는 동화를 읽을 거예요. 이거 안데르센의 동화입니다. 잘 아시죠? 성냥팔이 소녀로도 유명하고, 뭐 굳이 그 소설을 되지 않더라도 안데르센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가의 엄지공주도 유명한 동화인데 제목과는 달리 제가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처음 읽는 기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엄지공주. 등장인물들이 엄지공주 빼곤 다 동물이에요. 제비, 들쥐 아주머니, 두더지, 아들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죠. 여보, 산 너머에 사는 요정에게 가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부탁해 볼까요? 그래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부부는 요정을 만나러 갔어요. 요정님, 아주 작은 아이라도 좋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요정은 씨앗 하나를 주며 말했어요. 이걸 가져가서 정성껏 키워보세요. 부부는 씨앗을 화분에 심고는 정성껏 물을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화분에서 커다란 꽃 한 송이가 피었어요. 어머나, 예쁘기도 하지. 아내가 입을 맞추자 꽃봉오리가 스르르 벌어졌어요. 이럴 수가, 내 엄지손가락만한 아기잖아. 꽃 속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부부는 너무나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기가 생겼어. 이제부터 이 아이를 엄지공주라고 부릅시다. 부부는 엄지공주를 정성껏 키웠어요. 단단한 호두 껍데기 침대와 따뜻한 장미꽃잎 이불을 만들어 주었죠. 엄지공주야, 잘 자거라. 네, 엄마. 엄지공주는 어느덧 어여쁜 아가씨로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두꺼비 한 마리가 창문으로 몰래 들어왔어요. 이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아야겠다. 두꺼비는 엄지공주가 잠들어 있는 호두 껍데기를 물고 달아났어요. 엄지공주를 보자 두꺼비 아들은 좋아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헤헤, 엄마, 이 아가씨가 내 섹시야? 그렇단다. 예쁘지? 두꺼비는 호두 껍데기를 커다란 연꽃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 데도 못 가겠지? 잠에서 깬 엄지공주는 슬프게 울었어요. 난 두꺼비가 싫어. 우리 집으로 돌아갈래. 울음소리를 듣고 물고기들이 몰려왔어요. 엄지공주님, 우리가 도와줄게요. 물고기들은 연꽃 줄기를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엄지공주를 태운 연꽃은 물결을 따라 떠내려갔어요. 연꽃을 타고 흘러가던 엄지공주는 예쁜 나비를 만났어요. 엄지공주님, 제가 끌어드릴게요. 엄지공주는 나비와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풍뎅이들이 날아왔어요. 풍뎅이들은 순식간에 엄지공주의 작은 몸을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어요. 참 이상하게 생긴 벌레군. 다리가 2개밖에 없잖아. 풍뎅이들은 엄지공주를 살펴보더니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모두 가버렸네. 이젠 어떡하지? 엄지공주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고 씩씩하게 살기로 했지요. 아침에는 풀잎에 맺힌 이슬을 먹고 낮에는 꽃속의 꿀을 먹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나뭇잎으로 만든 침대에서 잤어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리고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불었어요. 엄지공주는 들쥐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겨울 동안만 이곳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좋아. 그 대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날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해. 네, 정말 고맙습니다. 엄지공주는 들쥐 아주머니네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지공주는 길에 쓰러져 있는 제비를 보았어요. 제비는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가엾어라. 내가 도와줄게. 착한 엄지공주는 제비를 데려다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엄지공주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따뜻한 봄이 되자 제비는 숲으로 날아갔어요. 하루는 이웃에 사는 두더지가 들쥐 아주머니를 찾아와 말했어요. 엄지공주를 저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럼 아주머니에게 많은 곡식을 드릴게요. 들쥐 아주머니는 재산이 많은 두더지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들쥐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를 불러 말했어요. 엄지야, 이제 너도 결혼을 해야지. 내 생각에는 두더지님과 결혼하는 게 좋겠구나. 들쥐 아주머니의 말에 엄지공주는 슬펐어요. 깜깜한 땅 속에서 사는 두더지는 밝은 해님과 예쁜 꽃을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들쥐 아주머니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두더지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해님과 꽃님을 다시 볼 수 없겠지? 마지막 인사를 해야지. 엄지공주는 밖으로 나왔어요. 밝은 해님, 안녕히 계세요. 예쁜 꽃님, 안녕히 계세요. 그때 어디선가 제비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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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배배. 엄지공주가 보살펴준 바로 그 제비였어요. 엄지공주님, 왜 그렇게 슬퍼 보이나요? 난 오늘 두더지와 결혼해야 해. 그렇지만 난 캄캄한 땅속이 싫단다.
그렇다면 제 등에 타세요. 꽃의 나라로 데려다 드릴게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등에 태우고 훨훨 날아 꽃의 나라로 갔어요. 그 꽃은 엄지공주가 태어난 곳이었어요. 엄지공주가 오자 꽃에서 요정이 하나 둘씩 나왔어요. 모두 엄지공주처럼 작았지요. 제비야,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단다. 엄지공주는 너무나 기뻤어요. 엄지공주는 꽃의 나라에서 만난 왕자와 결혼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오늘도 좀 갑자기 끝나는 느낌이 없지 않은데, 이 전집이 분량을 위해서 일부러 다 이렇게 많이 축약을 했나 봐요, 이야기를. 그래서 뭐 좀 기승전결인데 그 결로 떨어지는 낙차가 상당히 크네요. 갑자기 끝.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원작 동화를 다시 읽어보고 싶긴 해요. 나중에 아이가 크면 좀 더 자세하고 긴 책을 또 사줄 테니까 그때 같이 읽을 기회가 있겠죠. 동화는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것 같으니까. 자, 오늘은 별똥이 엄마가 끝까지 잠에 안 들고 듣고 있어요. 이게 잠에 들면은 차라리 그냥 편하게 책만 읽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21권밖에 안 읽어서 그런지 몹시 민망합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중간에 웃겨서 NG가 나기도 하고. 네, 자, 그래도 익숙해지겠죠? 드디어 21번째입니다. 21번째 동화 엄지공주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모르는 분이 없는, 자, 표지만 봐도 이제 벌써 내용이 다 그려지죠? 금도끼 은도끼입니다. 당연히 오늘의 단어는 정직이고요. 청렴결백이라는 사자성어네요. 네, 그쵸.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옛날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늙은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요. 나무 한 짐 베어다가 우리 어머니 고기 사고, 나무 두 짐 베어다가 우리 어머니 꽃신 사세. 이놈이 제일 쓸만하구나. 나무꾼은 도끼 자루를 꽉 쥐고 나무 밑동을 힘껏 찍었어요. 금세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뚝뚝 떨어지고 도끼를 쥔 손도 축축하게 땀에 젖었죠. 그런데 나무꾼이 다시 도끼를 들어 올리는 순간 미끄덩 하더니 도끼가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풍덩. 자, 풍덩 소리를 내며 연못에 빠진 도끼를 나무꾼이 망연자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안 깊어 보이는데 그냥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내 도끼. 그때 갑자기 호수 한가운데서 출렁출렁 물보라가 일더니 휙 세찬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어요. 겁에 질린 나무꾼은 눈을 꼭 감고 납작 엎드려서 풀잎을 꼭 움켜쥐었죠. 아이고, 이 도끼도 잃고 목숨도 잃는구나. 회오리 바람이 잠잠해지자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무슨 일로 그리 우는 게냐? 나무꾼은 깜짝 놀라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어요. 니시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니라. 나무꾼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했어요. 하나뿐인 도끼가 호수에 빠져서 그럽니다. 도끼가 없으면 어머니와 저는 굶어 죽습니다. 잠시 기다리거라.
하더니 산신령이 호수 속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후 산신령은 번쩍이는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산신령은 다시 호수 속으로 사라졌다가 반짝이는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도 은도끼도 아닙니다. 달코 다른 쇠도끼입니다. 다시 호수 속으로 사라진 산신령이 이번에는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맞아, 마디마디 옹이 지고 듬성듬성 이가 빠진 게 틀림없는 제 도끼입니다. 쇠도끼를 본 나무꾼은 너무 기뻐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로구나. 자, 너에게 이 도끼를 모두 주겠노라. 네? 모두 제게 준다고요?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받아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무꾼은 금도끼를 팔아 땅을 사고 은도끼를 팔아 소를 샀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일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한편 마음 착한 나무꾼의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나무꾼이 쇠도끼 한 자루를 집어들고 산으로 달려갔어요. 나도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은도끼 얻어다가 비단 옷 지어 입고 금도끼 얻어다가 기와집 지어야지. 여기쯤이라고 했겠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툭툭 도끼질하는 신용을 하다가 이 도끼를 냅다 호수에 집어 던졌어요. 휙! 쿵당! 욕심쟁이 나무꾼은 호수물을 눈가에 찍어 바르고 꺼이꺼이 운윤신용을 했어요. 아이고 내 도끼! 이 금쪽 같은 내 도끼가 호수물에 빠졌네. 잠시 후 물보라가 일고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면서 산신령이 나타나자 욕심쟁이 나무꾼은 얼씨구나 속으로 웃었어요. 산신령님, 산신령님, 제가 도끼를 호수에 아니 도끼가 호수에 빠졌습니다. 산신령은 호수 속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욕심쟁이는 환하게 웃으며 연방 고개를 끄덕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더 있습죠. 이번엔 산신령이 은도끼를 들어 보였어요. 네 도끼도 네 도끼냐? 욕심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쳤어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금도끼, 은도끼 모두 제 것입니다. 너 이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썩 물러가거라! 산신령이 불같이 화를 내자 호수 가운데서 물보라가 일고 거센 회오리 바람이 불어쳤어요. 산신령의 호통소리에 천지가 진동했지요. 놀란 욕심쟁이는 엉덩방아를 찍고 가시덤불을 대굴대굴 구르며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갔답니다. 자,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그 착한 나무꾼이 이렇게 세 가지 도끼를 모두 받고 그렇게 돌아간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별똥이 엄마도 지금 그렇다는데 뒤에 욕심 많은 나무꾼 얘기 근데 또 막상 들으니까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읽은 것 같기도. 네, 엉뚱하게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차라리 좀 알고 가려면 제대로 알고 가지. 그나저나 이게 산신령이 그 도끼 머리에 맞고 화가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수리에 맞으면 꽤 위험할 텐데. 자, 여튼 정직하게 살면 네,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그런 그 복도 아주 큰 복이죠.
그러한 교훈을 주는 오늘의 22번째 동화 금도끼 은도끼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아주 유명한 그림 형제의 또 유명한 브레멘의 동물음악대라는 동화예요. 많이들 제목만 들어도 알고 계실 텐데, 그림 형제야 워낙 유명하고 또 동물음악대, 브레멘의 동물음악대도 굉장히 유명한 동화죠. 자, 익숙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레멘의 동물음악대. 자, 동물이 주인공인 동화예요. 한 시골집에 늙은 당나귀가 있었어요. 저 당나귀를 팔아버려야겠어. 너무 도무지 쓸모가 없단 말이야. 어느 날 주인이 당나귀를 보고 투덜거렸죠. 그 말을 들은 당나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젊어서 일 잘할 때는 마음껏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쓸모가 없다고? 그날 밤 당나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 집을 떠나야겠어. 날이 밝아오자 당나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휴, 이제 어디로 가지? 맞아, 브레멘 마을에는 멋진 동물음악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는 게 좋겠어. 당나귀는 부지런히 브레멘 마을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참을 걷던 당나귀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늙은 사냥개를 만났어요. 여보게, 왜 그렇게 힘이 없지? 당나귀가 묻자 사냥개가 말했어요. 내가 늙어서 사냥을 못한다고 주인이 내쫓았어. 이런, 내 신세와 똑같군. 나와 함께 브레멘 마을에 가지 않겠나? 그곳 음악대에 들어가서 나는 기타를 치려고 하는데 자네는 색소폰을 연주하면 어떨까? 당나귀와 사냥개는 브레멘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얼마쯤 가다가 둘은 길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고양이를 만났죠. 고양이 친구, 왜 여기서 졸고 있나? 늙어서 쥐를 못 잡는다고 주인에게 쫓겨났다고. 그러자 당나귀가 말했어요. 우리랑 브레멘으로 가지 않겠나? 자네는 밤의 음악을 잘 알고 있으니 그곳 음악대에서 심벌지를 치게나. 고양이는 당나귀와 사냥개를 따라 브레멘으로 가기로 했어요. 새 친구가 어느 집 앞을 지날 때였어요. 수탉이 문 위에서 울고 있는 게 보였죠. 수탉 양반, 왜 그리 울고 있어? 우리 주인이 내일 귀한 손님이 오면 날 잡아먹을 거라고 해서 도망쳤는데 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이렇게 울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랑 같이 브레멘으로 갑시다. 당신은 목소리가 우렁차니 음악대에서도 환영할 거요. 이렇게 해서 집을 도망쳐 나온 당나귀, 사냥개, 고양이, 수탉은 브레멘 마을을 향해 함께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날이 어두워졌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잡시다. 당나귀의 말에 모두들 찬성했어요. 당나귀와 사냥개는 나무 아래에 누웠고 고양이와 수탉은 나무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다들 너무 배가 고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나무 위에 있던 수탉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 저기에 불빛이 보이는군요. 아무래도 집이 있는 것 같아요. 수탉의 말에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집이 있다고? 그렇다면 먹을 것도 있을지 모르니 그곳으로 가봅시다. 동물들은 불빛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정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집안을 들여다보던 동물들은 그 집이 도둑들의 집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도둑들이군. 그나저나 저 음식을 먹을 수 없을까?
동물들은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동물들은 모여서 꾀를 냈어요. 우리가 도둑들을 쫓아내도록 하세. 깜짝 놀라게 하면 모두 도망칠 거야. 모두들 사냥개의 말에 찬성했어요. 먼저 당나귀가 창틀에 앞발을 올려놓았어요. 당나귀 등에는 사냥개가 올라타고 사냥개의 등에는 고양이가 올라탔죠. 마지막으로 수탉이 고양이의 머리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 당나귀의 신호에 맞춰 함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은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으아, 이거 귀신이다! 도둑들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숲으로 도망쳤죠. 우린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도망치는 것 좀 봐! 동물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실컷 먹었어요. 배가 부르니 잠이 오는걸. 모두들 각자 편한 곳에서 자기로 하세. 당나귀는 마당으로 나가 건초더미 위에 누웠어요. 사냥개는 문 뒤에 누워 잠이 들었죠. 고양이는 따뜻한 난로 앞에 눕고 수탉은 지붕 꼭대기에 서서 잠을 청했어요. 한참이 지났을 때였어요. 도망친 도둑 중 한 명이 집안을 살피러 왔죠. 도둑은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깜깜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옳거니 여기에 불이 있군. 도둑은 반짝이는 게 고양이 눈인 줄도 모르고 성냥을 갖다 댔어요. 깜짝 놀란 고양이가 도둑의 얼굴을 핥혔어요. 이게 뭐야? 깜짝 놀란 도둑은 문 뒤로 도망쳤어요. 그러자 이번엔 사냥개가 도둑의 다리를 꽉 물었지요. 사람 살려! 도둑이 건초더미 쪽으로 도망치자 당나귀가 뒷발로 걷어찼어요. 수탉은 지붕 꼭대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도둑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정신없이 숲으로 도망쳤어요. 저 집에 무서운 마녀가 살고 있었어. 부엌으로 들어가니까 마구 핥히더니 문 뒤로 도망가니까 칼로 찌르고 마당에서는 몽둥이로 때렸어. 지붕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잡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그 말을 들은 도둑들은 겁에 질려 멀리 도망쳐버렸어요. 집을 차지한 4마리 동물들은 브레멘으로 가는 대신 숲속 음악대가 되어 즐겁게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고요. 이 책의 특징인 8개의 그림으로 또 이야기를 완성해보는 코너가 있는데, 자, 오랫동안 이 부분을 얘기 안 했었는데 입장 동화가 있죠? 당나귀의 입장이 있고 당나귀 주인의 입장이 있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부분 같네요. 처음에 우리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나이가 들었다고 버리고 그걸 슬퍼하는 당나귀의 입장에서만 평가를 할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동물을 키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목적에 맞춰서 키운 가축일 경우에는 더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란 말이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역할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또 더군다나 이때는 시대가 과거고. 당나귀 주인 입장도 이렇게 얘기해보네요. 네, 아니나 다를까 어려운 살림살이에 당나귀를 돌봐주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고도 하고, 나중에 아이랑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일방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가르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별똥이에게도 어떤 동화를 읽든 어떤 이야기를 해주든 이런 여러 입장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역지사지를 가르친다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또 마냥 무조건 배우게만 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길을 하나 알려주는 거죠. 근데 도둑들 입장도 있는 거 보니까 합리화라기보다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마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네, 동물음악대 각자가 나이가 들고 이제 원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버림받았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북돋워주면서 이해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외된 사람들끼리도 이제 힘을 내서 이렇게 다독이면서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오랜만에 사실 내용은 기억이 다 났어요. 근데 오랜만에 다시 읽어도 재밌네요. 동물 소리를 내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네, 23번째 동화 그림 형제의 브레멘의 동물음악대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동화는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동화예요. 많이 아실 텐데 저도 이걸 처음 읽었을 때가 그게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읽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참 재밌게 읽었는데 물론 그때도 소가 될 거라고 믿지는 않고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1월 1일이에요. 아내와 별똥이, 뱃속의 별똥이와 동작동의 국립현충원에서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자, 2019년의 첫 동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자성어는 개과천선. 소가 된 게으름뱅이.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어요. 아내는 하루 종일 아등바등 일하는데 게으름뱅이는 빈둥빈둥 먹고 놀기만 했죠. 아내가 속이 터져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가서 소목일 꼴이라도 좀 배워와요.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온 게으름뱅이가 어기적 길을 가는데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보았어요. 참 좋겠네. 이 소 팔자가 상팔자구먼. 게으름뱅이는 부러운 듯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소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여보게, 젊은이, 소가 되고 싶은가? 게으름뱅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산속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죠. 마음에 드는 탈을 골라 쓰게. 자, 여기 작은 오두막에는 나무를 작업하는 작업대가 하나 있고 나무를 깎아 만든 여러 가지 탈이 있어요. 다 동물이에요. 대충 보이는데 원숭이, 양, 다람쥐, 소, 개, 말, 닭, 뱀도 있네요. 용도 있어. 우와, 토끼도 있고. 하나같이 정말 잘 만들었다. 뭘 썼을까요? 우린 다 알겠죠? 게으름뱅이는 소탈을 홀랑 뒤집어 썼어요. 그러자 탈이 얼굴에 찰싹 붙더니 머리에 소뿔이 불뚝불뚝, 온몸에 소털이 수북수북, 궁둥이에 소꼬리가 쑥,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게으름뱅이는 순식간에 소가 되고 말았어요. 노인은 태연하게 고삐를 잡더니 장터로 갔어요. 소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입을 쩍쩍 벌려보기도 하고 등짝을 철썩철썩 두들겨보기도 했어요.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야.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음메 뿐이었죠. 해질 무렵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한 농부에게 팔렸어요. 노인은 농부에게 당부했어요. 이 소에게 절대 물을 먹이지 마시오. 이 물을 먹이면
큰일이 난다오. 농부의 집에 끌려온 소는 쉴 새 없이 일만 했어요. 아이고 힘들어. 나는 소가 아니오.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소리쳤지만 들리는 것은 소리뿐이었지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외양간에 들어와 쉴 수 있었어요. 팔다리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프고 콧뚜레를 꿰는 코도 얼얼했어요. 나는 소가 아니라고. 하지만 입에서는 소리만 나왔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일매일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농부가 소리쳤어요. 이놈의 소가 왜 이리 게으른 게야? 어여 일어나가라. 하지만 게으름뱅이는 몸이 아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소가 아니오. 하지만 입에서는 음메 소리뿐이었죠. 농부는 소의 배를 툭툭 치며 밭으로 끌고 나갔어요. 마침 무밭을 지날 때였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물을 먹고 큰일이 생겨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소는 있는 힘껏 무밭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물을 뽑아 우적우적 먹어댔죠. 정말 필사적으로 물을 먹는 표정이에요. 그러자 궁둥이에 난 소꼬리가 쏙 빠지고 온몸에 난 소털이 싹 사라지고 머리에 난 소뿔이 스르르 사라지더니 얼굴에 쓴 소탈이 툭 떨어져 대구르르 굴러갔어요. 비로소 사람이 된 게으름뱅이가 농부에게 소리쳤어요. 나는 소가 아니란 말이오. 귀신! 아니 소가 사람이 됐다. 농부는 기겁하여 도망쳤어요. 게으름뱅이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을 반갑게 맞았죠. 그날 이후 게으름뱅이는 부지런히 일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참, 이젠 게으름뱅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뭐라 불러야 할까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탈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네요.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또 동화를 빌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코너도 있네요.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봐야겠다. 자,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요, 노인이 그냥 보통 노인으로 나오는데 저는 스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떤 스님이 탈을 주면서 그 집에 데려가서 다른 동물의 탈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소탈을 주면서 그냥 이렇게 써보게 하는데 물을 먹고 다시 되돌아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동심을 잃은 어른의 시점을 또 하나 얘기해 보자면 지금은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저 농부는 분명 장터에서 소를 샀는데 이 돈 주고 산 소가 다시 사람으로 되어버렸으니 그 소값이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 저 농부의 억울함은 어떡하나요? 참 안 됐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게으르게 살고 또 소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무책임하게 이제 소를 부러워했던 농부에게 벌로서 교훈을 주는 내용이죠. 자, 나중에 이제 아이가 게으를 때 보통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이제 게으르면 소가 된다고 이렇게 겁을 주듯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별똥이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마냥 이렇게 동화로 겁을 주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자, 이 사람은 소가 됐대. 근데 별똥이도 소가 되면 안 되니까 너무 게으르면 안 되겠지, 이런 얘기는 해야겠죠.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소를 잘 볼 일도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가에 소가 많아요. 소를 키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를 보여줄 수 없는 분들은 이 소 같은 동물은 동물원에도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 전통사회에서 이 동화에서처럼 일을 하는 소는 더더욱 보기 힘드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축사에서 키우는 소가 일을 하는 소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건 영상이나 만화, 영화 같은 걸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참 전래동화로 이렇게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기에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재미있는 동화였어요. 이렇게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자, 오늘 24번째 그리고 2019년의 첫 번째 동화 소가 된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별똥이 아빠 채널은 일단 우리 별똥이가 태어나는 4월 25일이 예정일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아마 조리원에 미리 들어가긴 하니까 그 직전까지는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별똥이가 태어나도 그래도 아내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 자는 게 좀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빠가 읽어줄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동화를 들으면서 잠이 드시는 분들은 계속 다양한 동화를 읽을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24번째 동화 소가 된 게으름뱅이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아기 사슴 이야기라는 동화예요. 이거 세계 명작 동화인데 마조리 롤랑스? 처음 보는 작가인데 제가 아는 아기 사슴 이야기는 밤비밖에 없습니다. 이게 밤비의 원작이려나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기 사슴 이야기. 자, 사냥꾼 아빠가 나오는 거 보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위가 온통 커다란 소나무로 둘러싸인 곳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소나무 섬이라 불렀답니다. 소나무 섬에는 조디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조디의 가족이 왜 깊은 산속까지 오게 되었냐고요? 조디의 아버지 맥스터 씨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세상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디의 가족은 깊은 산속에 들어와 땅을 일구며 살게 되었죠. 아버지는 옥수수와 콩을 심고 암소와 오리도 길렀어요. 가끔은 사냥을 나가기도 했죠. 그럴 때면 항상 사냥개의 줄리오와 리프가 앞서 달려갔답니다. 조디도 아버지를 따라 숲으로 사냥을 나간 어느 날이었어요. 얼마쯤 갔을까? 개머루덩굴 밑에 숨어있던 방울뱀이 아버지의 오른팔을 깨물고 달아났지 뭐예요? 조디는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때마침 커다란 떡갈나무 옆으로 암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자 아버지는 총으로 암사슴을 쏘았어요. 그러고는 사슴의 간을 꺼내어 상처가 난 곳에 대고 꼭꼭 누르며 말했죠. 사슴의 간은 뱀의 독을 빨아낼 수 있단다. 그때였어요.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기 사슴이 나타났어요. 죽은 남사슴이 새끼였어요. 아기 사슴은 아버지와 조디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아버지와 조디는 아기 사슴을 집으로 데려갔어요. 조디는 손가락에 우유를 묻혀서 아기 사슴의 입에 넣어주었어요. 아기 사슴은 킁킁 하는 소리를 내며 열심히 손가락을 핥았죠. 조디는 헛간 한쪽에 짚을 깔아 푹신푹신한 잠자리도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형이야.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해. 다시 올 때까지 여기서 얌전히 쉬고 있어. 아기 사슴은 커다란 눈으로 조디를 쳐다보았어요. 며칠 후 조디는 친구 포더윙의 집으로 갔어요. 포더윙, 나야, 조디. 포더윙의 아버지 백 아저씨가 나와서 슬픈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애는 죽었단다. 마치 바람에 꺼져버린 촛불처럼
우리 곁을 떠나갔지. 조디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기 사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왔는데 그 애는 벌써부터 널 기다렸단다. 아기 사슴의 꼬리가 꼭 작은 깃발처럼 생겨서 플렉이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하더구나. 아저씨의 말에 조디는 포더윈과 함께 놀던 때가 생각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아기 사슴 플렉은 부쩍부쩍 자랐지요. 장난도 무척 심해졌어요. 새털베개를 머리로 받아 찢어놓기도 하고 식탁에 뛰어올라 과자를 몽땅 먹어치우기도 했죠. 그래도 조디는 플렉이 마냥 귀엽기만 했어요. 사흘 내내 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그치자 조디의 가족은 그동안 일군 밭에 가보았죠. 밭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사탕수수는 쓰러지고 고구마들도 반쯤 썩어 있었죠. 야생동물들도 병에 걸려 여기저기에 죽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조디는 플렉을 안으며 말했어요. 플렉, 넌 제발 아프지 마. 숲에 겨울이 찾아왔어요. 아기 사슴 플렉은 다리도 늘씬해지고 얼룩점도 희미해졌죠. 젖소 트리크시는 귀여운 암송아지를 한 마리 낳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큰 곰 드루프트가 나타나 송아지를 덥석 물어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 가만 안 둘 테다. 화가 난 아버지는 조디와 함께 드루프트의 발자국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은빛 골짜기에서 드루프트를 발견했죠. 아버지는 총으로 드루프트를 쏘았어요. 곰은 펄쩍 뛰어올랐다가 쿵 하고 쓰러졌어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갔어요. 봄이 되자 조디는 밭일을 도와야 했죠.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부쩍 자란 플렉의 장난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콩이 담긴 냄비를 부엌 바닥에 떨어뜨려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잠든 어머니 얼굴에 축축한 코를 갖다 대기도 했죠. 화가 난 어머니는 플렉을 빗자루로 때려주며 말했어요. 저 녀석 때문에 집안은 엉망이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의 병은 얼른 낫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조디에게 밭일을 부탁했어요. 조디야, 이 옥수수가 제법 자랐을 게다. 이 뿌리를 잘라먹는 벌레가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조디는 곧장 옥수수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파릇파릇하게 돋아있던 옥수수 싹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 플렉이 먹어버렸던 거예요. 조디는 누름이 터져나오는 것을 겨우겨우 참았어요. 조디, 더 이상 플렉을 그대로 둘 수가 없구나. 이 사슴 한 마리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니? 가엾기는 하지만 플렉을 죽이고 오너라. 아버지가 조디에게 말했어요. 조디는 아버지의 총을 어깨에 메고 플렉과 함께 숲으로 갔어요. 하지만 플렉을 죽일 수 없었지요. 플렉, 도저히 너를 쏠 수가 없어. 플렉은 차디찬 코끝을 조디의 얼굴에 대고 문질렀어요. 조디는 플렉을 식량 창고 뒤에 숨겼어요. 다음날 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플렉이 오늘 아침에 옥수수 싹을 다 먹어버렸어. 이렇게 곡식을 망치면 우리 식구는 굶어 죽고 말 거야. 화가 난 어머니는 총을 들고 밖으로 나가 플렉의 다리를 쐈어요. 플렉은 비틀거리며 숲으로 달아났죠. 엄마 아빠 모두 미워요. 어떻게 플렉을 죽일 수 있죠? 조디, 네가 쏘거라. 그렇게 하는 게 플렉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란다. 아버지가 조디에게 말했어요.
조디는 플렉을 찾아 숲으로 갔어요. 플렉은 고통스러운 듯 쓰러져 있었어요. 플렉! 플렉은 눈물을 흘리며 조디를 바라보았어요. 조디는 고통스러워하는 플렉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죠. 미안해. 용서해다오. 조디는 플렉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날 조디는 깊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슬퍼하는 조디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죠. 조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굶어 죽고 말았을 거야. 플렉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기운 내렴. 조디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했죠. 플렉,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부터 난 아빠 대신 일을 해야 해. 내일 아침에는 우유도 짜고 장작도 날라야 하지. 플렉, 하늘나라에서 편히 지내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냥 끝났네요. 야, 이거 되게 특이한 이야기네요. 동화인데, 그것도 동물이 나오는데, 아기 동물이 나오는데, 새드 엔딩이에요. 새드 엔딩인 동화는 처음 보네요. 물론 뭐 악인들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새드 엔딩이겠지만, 근데 어찌 보면 여기에는 선과 악이 불분명하죠. 정말 냉정하고 솔직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선과 악이 불분명한 삶을 사니까. 자, 이게 동화로 아이들에게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별똥이에게도 언젠가는 얘기를 해줘야겠죠. 여건이 충분치 않을 때 불가피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아픈 부분들. 그렇지만 그 선택을 안 하면은 더 큰 슬픔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게다가 그게 당사자와는 관련 없이 모두의, 아니면 좀 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개인이 손해를 봐야 되는, 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선택들이 많을 텐데, 어른이 되기 전에 이렇게 미리 한번 들려주는 일이 생기겠네요. 이런 동화를 들려주다 보면. 자, 참 마음이 무거운데, 저는 어렸을 때 실제로 이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강아지를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들었죠. 그 보내진 곳에서 우리 강아지 까만 치와와였는데 믹스였어요. 근데 거기서 임신을 했고 새끼가 너무 커서 낳다가 죽었다 했나요? 그렇게 세상을 떠났대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참 엄마가 참 미워졌던 그런 일이었어요. 가슴 아픈 일들을 저도 좀 간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별똥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동물들과 친하게 지내게 해주고 그런 걸 포기하지 않게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참 한켠이 먹먹해지는 그런 동화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이긴 하죠. 하지만 아이에게는 현실보다는 좀 꿈을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자, 25번째 동화, 아기 사슴 이야기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동화는요, 좁쌀 한 톨로 장가들기라는 동화인데, 제가 읽어보지 않은 동화예요. 근데 제목을 보는 순간 내용이 쭉 그려지는 걸 보면 어디 뭐 교과서 지문이나 아니면 시험 문제 아니면 수업 같은 데서 이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대충 그려지는데, 요즘에 별똥이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읽어주다 보니까 거의 매일 듣다 보니 질리나 봐요. 이제 뭐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면서 막 들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약간 애가 크면 다 잃을 겁니다. 자, 좁쌀 한 톨로 장가들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포근한 봄날, 한 총각이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싱글싱글 웃기도 하고 쩝쩝 입맛을 다시기도 하고 드렁드렁 코를 골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난가? 그때 톡! 좁쌀 한 톨이 날아와 총각의 이마에 떨어졌어요. 아이 뭐여, 시방 예쁜 섹시여도 장가 들려는 참이었는디. 총각은 좁쌀 한 톨을 휙 던져버리려다가 다시 손에 꼭 쥐었어요. 아무래도 꿈이 이상하고 요상여. 요놈 갖고 꿈에 본 섹시를 찾으러 가야겠구먼. 그리하여 총각은 좁쌀 한 톨을 가지고 길을 떠났지요.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터벅터벅, 울퉁불퉁 돌길을 따라 타박타박. 한참 길을 가다 보니 날이 금세 저물었어요. 총각은 어느 허름한 주막에 묻기로 했죠. 그리고 좁쌀 한 톨을 주모에게 내밀었어요. 이 좁쌀을 좀 맡아주세요. 주모는 가만히 좁쌀을 살펴보다가 별 싱거운 사람을 다 보겠네 하고는 좁쌀을 마루 한 귀퉁이에 휙 던졌지 뭐예요. 아침이 되자 총각은 주모를 찾아갔어요. 그 어제 맡긴 좁쌀 한 톨 주세요. 주모는 총각을 위아래로 한참을 흘기더니 마루 귀퉁이를 살폈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좁쌀 한 톨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이상하네. 분명히 이 길이 던져두었는데 밤새 쥐가 물고 갔나? 이보게 총각, 내 다른 좁쌀을 줌세. 이거 안 돼요. 꼭 그 좁쌀이어야 해요. 아니면 그 좁쌀 먹은 쥐라도 내놓으셔요. 주모는 하는 수 없이 뒤주 안에 숨어있던 쥐 한 마리를 잡아주었어요. 총각은 좁쌀 한 톨 대신 얻은 쥐를 가지고 길을 떠났죠.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터벅터벅, 울퉁불퉁 돌길을 따라 타박타박. 한참 길을 가다 보니 또 날이 저물었어요. 총각은 또 주막을 찾아 들어갔지요. 주인장, 이 쥐 좀 맡아주셔요.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주막 주인은 쥐를 망태에 툭 던져두었어요. 이튿날 총각은 주막 주인을 찾아갔어요. 어제 맡긴 쥐 주셔요. 주막 주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망태를 열어보았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쥐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밤새 고양이가 먹어치웠나? 근데 다른 쥐를 잡아주겠네. 이거 안 돼요. 꼭 그 쥐여야 해요. 아니면 그 쥐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주셔요. 주인장은 부뚜막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를 번쩍 들어다 주었어요. 총각은 좁쌀 한 톨 대신 얻은 쥐, 그 쥐 대신 얻은 고양이를 안고 길을 떠났죠.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터벅터벅, 울퉁불퉁 돌길을 따라 타박타박. 길을 가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운 거예요. 총각은 손으로 꽁무니를 꾹 틀어막고는 앞서가는 말장수에게 고양이를 맡겼어요. 이봐요, 이 고양이 좀 맡아주세요. 말장수는 코를 막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이 그 냄새, 이 급하긴 되게 급했나 보네. 그런데 뭐 이런 고양이를 맡긴다? 말장수는 말 옆에 고양이를 슬쩍 내려주었죠. 총각이 볼일을 보고 나와보니 글쎄 고양이가 말에게 밟혀 죽어있는 거예요. 말장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네. 내가 다른 고양이를 사줌세. 이거 안 돼요. 꼭 그 고양이여야 해요. 아니면 그 고양이를 죽인 말이라도 주셔요. 총각이 하도 때를 쓰니까 말장수는 하는 수 없이 말을 주었어요. 총각은 좁쌀 한 톨 대신 얻은 쥐, 쥐 대신 얻은 고양이, 그 고양이 대신 얻은 말을 타고 길을 떠났어요. 말을 타고 타박타박 총각은 금세 한양에 도착했어요.
이리저리 둘러보며 한양 구경을 하는데 마침 소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총각이 가까이 다가가 구경을 하는데 글쎄 성난소 한 마리가 달려와 뿔로 말을 쿡 받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소주인은 어쩔 줄을 몰라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게 미안하기도 했네. 내 다른 말을 사줌세. 안 돼요. 꼭 그 말이어야 해요. 아니면 내 말을 중에 소라도 주셔요. 소주인은 눈물을 머금고 총각에게 소를 주었어요. 총각은 좁쌀 한 톨 대신 얻은 쥐, 쥐 대신 얻은 고양이, 고양이 대신 얻은 말, 그 말 대신 얻은 소를 끌고 길을 떠났어요. 소를 끌고 느릿느릿 걸어가는데 또 날이 저물었어요. 총각은 정승집 옆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죠. 당연히 주모에게 소를 맡기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다음날 주모를 찾아가니까 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미안하네. 이 아들놈이 그 소를 정승댁에 팔아먹었다네. 주모는 다른 소를 사주겠다고 했어요. 아유 안 돼요. 꼭 그 소여야 해요. 그 정승댁이 어디요? 총각은 정승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내 소 주셔요. 얼른 내 소 돌려주셔요. 깜짝 놀란 하인이 달려나오고 정승도 무슨 일인가 나와보았어요. 이런 진정하게 그 소는 어젯밤 맛있게 요리해서 내 딸에게 먹였네. 이 사정이 딱해 보이니 내 다른 소를 내어주겠네. 총각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안 돼요. 꼭 그 소여야 해요. 아니면 내 소를 먹은 딸이라도 주셔요. 총각이 막무가내로 때를 쓰니 정승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 어째서 그 소여야 하는지 그 이유나 말해보게. 총각은 좁쌀 한 톨이 쥐가 되고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말이 되고 말이 소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승은 껄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거참 배짱 두둑한 젊은이로군. 좋네. 내 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좁쌀 한 톨을 들고 예쁜 색시를 얻으려는 배포면 이 장차 무슨 일인들 못할꼬. 그리하여 총각은 예쁜 색시를 얻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자,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참, 네, 막무가내 억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끝끝내는 이제 결혼까지 하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참 이게 전래동화가 보통 많이 그래요. 사실 이게 세계명작 동화, 그 유럽의 동화죠. 그 동화에 비해서 전래동화는 유독 주인공이지만 참 동의하기 힘든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한 그 중에 순위 5위 안에 들겠네요. 이 사람은. 아니 이미 그래요. 고양이까지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 고양이를 말로 물어달라는 것, 거기서부터가 이미 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참 동심을 잃은 어른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겠죠. 아이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도 걱정이네요. 참 그런 식으로 억지를 써가지고 네, 자기 거를 억지로 맡긴 다음에 애초에 이거 맡기는 것 자체가 네, 그 맡아줄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억지를 쓸 수가 없죠. 뭐 본인이 그렇게 귀한 거였으면 본인이 간직을 했어야죠. 이거는 아이한테 별로 교육에 좋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네요. 괜히 애가 억지를 쓰는 걸 배우진 않을지 우리 별똥이한테는 이건 빼고 들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네, 그래도 참 재밌었어요. 좀 결과가 좋다고는 하나 아내가 있는 입장으로서 또 우리 별똥이가 아직 딸일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잣집 딸은 뭔 죄예요. 이런 뭐 결혼하면 또 억지는 얼마나 쓸까. 그러면 많이 결혼 생활이 참 힘들 것 같은데 참 헛웃음이 나게 하는 동화였습니다. 자, 26번째 동화 좁쌀 한 톨로 장가들기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동화는요, 안데르센의 백조 왕자예요. 아주 유명한 동화죠. 네, 안데르센도 아주 유명한 작가고요. 이 백조의 호수가 이 동화가 맞죠? 차이콥스키의 아닌가? 거기서 그래서 왕자들이 발레리노들이 이렇게 백조 역할을 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조 왕자. 자,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고요. 가보겠습니다. 아주 먼 나라 왕궁에 11명의 왕자와 엘리자 공주가 살았어요. 막내인 엘리자는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인 왕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엘리자 공주와 왕자들은 너무너무 슬펐답니다. 얼마 후 왕궁에는 마음씨 고약한 새 왕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새 왕비는 마법을 부리는 마녀였어요. 새 왕비는 엘리자 공주와 왕자들을 아주 미워했어요. 어느 날 새 왕비는 왕에게 엘리자 공주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시골 농부의 집으로 쫓아냈어요. 15살이 될 때까지 왕궁에 돌아오면 안 된다. 그러고는 11명의 왕자들에게도 마법을 걸었어요. 너희들은 말 못하는 새가 되어 날아가거라. 왕자들은 11마리 백조가 되어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새 왕비는 왕에게 또 거짓말을 했어요. 왕자들이 나쁜 짓을 해서 쫓아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렀어요. 시골로 간 엘리자는 착하고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어요. 마침내 15살이 되자 엘리자는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오빠들은 어디 있는 걸까? 엘리자는 오빠들을 찾아보았지만 왕궁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빠들이 간 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자는 너무나 슬펐어요. 새 왕비는 아름답게 자란 엘리자를 보자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자의 목욕물 속에 두꺼비를 넣으며 말했어요. 너희들은 엘리자를 못생긴 아이로 만들거라. 하지만 목욕물 속에 들어간 두꺼비들은 장미꽃으로 변했어요. 화가 난 새 왕비는 엘리자의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고 더러운 누더기를 입혀서 왕에게 데려갔어요. 이 흉측한 아이가 자신을 엘리자라고 합니다. 그럴 리 없어. 이 거짓말을 하는 아이를 당장 내쫓아라. 왕은 엘리자를 왕궁 밖으로 내쫓았어요. 엘리자는 눈물을 흘리며 걷고 또 걸었어요. 오빠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숲속을 헤매던 엘리자는 시냇물에 비친 자신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시냇물에 얼굴을 씻으니 다시 아름다워졌지요. 한참을 걷던 엘리자는 딸기를 따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혹시 11명의 왕자들을 보셨나요? 엘리자가 묻자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왕자들은 못 보았지만 이 숲이 끝나는 강가에서 왕관을 쓴 11마리의 백조는 보았단다. 엘리자는 걷고 또 걸었어요. 마침내 숲이 끝나는 곳에 있는 강가에 다다랐지요. 강가에는 백조의 깃털이 떨어져 있었어요. 날이 저물었을 때 11마리의 백조가 바다를 건너왔어요. 백조들은 땅에 내려앉자마자 11명의 왕자로 변했어요. 아, 오빠들이었군요. 저예요. 엘리자예요. 왕자들은 엘리자에게 자신들이 백조가 된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엘리자는 오빠들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어요. 아침이 되자 왕자들은 다시 백조로 변해 날아가 버렸어요. 엘리자는 오빠들을 만나기 위해 해가 지기를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자 백조들은 버드나무 줄기를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그물을 만들어 엘리자를 싣고 함께 다녀야겠어. 이젠 오빠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왕자들은 밤새도록 버드나무 줄기로 그물을 짰어요. 다음날 엘리자는 버드나무 그물을 타고 큰 강을 건너갔어요. 백조로 변한 왕자들이 그물이 네 귀퉁이를 물고 힘차게 날아갔어요. 왕자들이 살고 있는 동굴에 도착한 엘리자는 잠이 들었죠. 엘리자는 꿈속에 나타난 천사에게 애원했어요. 오빠들을 마법에서 풀려나게 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건 아주 힘든 일이란다. 오빠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어요. 그렇다면 교회 무덤에 있는 쐐기풀을 짓이겨서 실을 만들거라. 오빠들에게 그 실로 만든 옷을 입히면 마법이 풀릴 거야. 천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어요. 하지만 옷을 다 짤 때까지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말을 하면 오빠들은 영원히 백조로 살게 될 거야. 잠에서 깬 엘리자는 천사의 말대로 오빠들을 위한 옷을 만들기로 했어요. 엘리자는 날마다 교회 무덤에 가서 쐐기풀을 뜯었어요. 가시가 있는 쐐기풀은 손에 닿기만 해도 몹시 따가웠어요. 쐐기풀을 짓이겨 실을 만드는 동안 엘리자의 고운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엘리자가 우리를 위해서 옷을 짜고 있구나. 왕자들은 엘리자가 가엾어 눈물을 흘렸어요. 이 옷들이 다 만들어지면 옛날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엘리자는 밤낮으로 열심히 옷을 짰어요. 어느 날 이웃나라 왕이 숲속에 사냥을 나왔어요. 왕은 동굴에서 혼자 옷을 짜고 있는 엘리자를 보았어요. 너는 누구냐? 왜 여기에서 혼자 살고 있지? 하지만 엘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라도 하면 오빠들이 영원히 백조로 살게 될 테니까요. 왕은 아름다운 엘리자를 궁궐로 데려갔어요. 엘리자에게 깨끗한 방을 내어주며 말했어요. 자, 이 방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여라. 하지만 절대로 내 허락 없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엘리자는 그 방에서 말없이 오빠들의 옷을 짰어요. 옷 8벌을 짜고 나니까 쐐기풀이 떨어졌어요. 엘리자는 쐐기풀을 얻기 위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한밤중에 궁궐을 빠져나왔지요. 마침 그 모습을 본 신하가 왕에게 말했어요. 저 아가씨는 마녀가 분명합니다. 이 한밤중에 교회 무덤에서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알리거라. 왕은 신하에게 말했어요. 엘리자는 부지런히 오빠들의 옷을 짰어요. 10벌이 옷이 다 되었을 때 쐐기풀이 또 떨어졌어요. 엘리자는 다시 한밤중에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왕과 신하가 뒤쫓는 줄도 모른 채 교회 무덤에 가서 쐐기풀을 뜯었어요. 저것 보십시오. 저 아가씨는 마녀가 분명합니다. 신하가 소곤거리며 말했어요. 왕은 곧 마녀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엘리자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오빠들의 옷을 다 만들지 못했으니까요. 엘리자는 처형대로 가면서도 옷을 짰어요. 마침내 엘리자가 처형되려는 순간 어디선가 11마리의 백조가 날아왔어요. 엘리자는 백조들을 향해 11벌의 옷을 하늘 높이 던졌어요.
백조들은 그 옷을 입자마자 왕자로 변했어요. 다만 막내 오빠는 백조의 한쪽 날개가 그대로 남았어요. 엘리자가 솜의 한쪽을 다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마녀가 아니에요. 엘리자는 이 말을 하고는 정신을 잃었어요. 왕자들은 엘리자를 안고 왕에게 갔어요. 엘리자는 이웃나라의 공주이고 우리는 오빠들입니다. 오빠들은 엘리자가 말없이 옷을 짜게 된 이유까지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랬군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오해했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엘리자 공주, 이제 나와 함께 이 성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왕은 엘리자와 결혼식을 올린 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기 이 동화책에는 입장 동화가 있죠. 자, 왕의 입장과 엘리자의 입장, 그 다음에 신하들의 입장, 오빠들의 입장이 있는데, 네, 일단 왕의 입장은 들어봐도 참 그래도 좀 딸을 잃어버린 입장에서 아무리 그 소녀가 지저분해도 좀 제대로 알아보기라도 하지 별로 공감이 안 가요. 근데 신하의 입장은 흥미롭네요. 아까 읽을 때도 약간 일부러 얄미운 목소리를 냈는데, 네, 사실 그 왕을 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충직한 행동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한밤중에 무덤에 가서 쐐기풀을 뜯는 아가씨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네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네, 저도 약간 좀 프레임에 갇혀서 한쪽 입장만 생각해서 좀 약간 얄밉게 읽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읽는 것 자체가 좀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좀 조심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입장 동화라는 페이지, 그렇게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좀 육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고 아빠에게도 상당히 좋은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화를 별똥이 아빠 채널로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또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판단의 준거를 부모로 잡는 우리의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그게 더 크게 효과를 일으키겠죠. 자, 백조 왕자가 맞는지 지금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이거 찾아보니까 백조의 호수 원작은 그냥 백조의 호수네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독일 이야기고 안데르센의 원작과는 달라요. 공주,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의 이름도 오데트 공주고 여기는 엘리자죠.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다른 뭐 오빠들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는 거의 축구 한 팀 11명의 오빠가 있는데 그런 거랑 전혀 달라요. 네,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일까봐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다행이네요. 네, 이 안데르센의 백조 왕자는 차이코프스키 그리고 뮤지컬 백조의 호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27번째 동화 백조 왕자였습니다.